근대 선교운동에 대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근대 선교운동은 18세기 말엽 영국에서 감리교 부흥운동과 미국 1차 대각성운동의 영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7세기 말 존 엘리어트가 북아메리카의 엘콩긴 인디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했고, 덴마크의 할레 선교 소속 독일 경건주의자들, 특히 바들로무스 치켄발크, 크리스티안 슈바르츠, 이런 인물들이 선교에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진젠돌프 백작의 지도를 받은 기술공들과 상인들이 해외에 복음을 증거한 것도 사실이지만, 근대 선교는 영국이 파송한 윌리엄 캐리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를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1792년에 캐리에 의해서 침례교 선교회가 조직된 후에 여러 개의 선교회가 조직되었습니다. 1795년에는 초교파 런던 선교회가 조직되었으며, 1796년에는 스코틀랜드 선교회, 그리고 글래스고 선교회가, 1799년에는 영국 국교회 선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이처럼 선교가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근대 선교운동을 조직적으로 개시하는 동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하는 점에서 근대 선교의 개척자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국의 노댐프턴주에 있는 침례교 목사들 가운데 해외 선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뉴 잉글랜드와 노댐프턴에서 있었던 미국의 1차 대각성운동과 조나단 에드워즈의 저술과 열정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12명의 목회자들이 칼빈주의 침례교 선교 단체를 조직해서 해외 선교를 계획한 것입니다. 후에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해외 선교를 아주 강하게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해외 선교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특별한 사역이어서 그런 꿈을 꾼다는 것 자체가 의외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존 라일랜드 장로가 캐리에게 젊은이 자리에 좀 앉게나, 자네는 열심주의자네, 하나님께서 이교도들을 회심시키고자 한다면 자네나 나의 도움 없이도 능히 그렇게 하실 것일세, 그렇게 핀찬을 준 것은 당시에 통념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해외 선교에 대한 열정을 억제할 수 없었던 윌리엄 캐리는 주변의 비난과 핀찬에도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해외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했습니다. 새로 설립된 켈빈주의 침례교 단체에서 캐리를 선교사로 파송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라고 하는 널리 알려진 윌리엄 캐리의 좌우명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1793년 의료 선교사 조한 토마스 가족과 함께 캐리는 격렬한 태풍을 뚫고 5개월 동안 항해한 끝에 마침내 인도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선교를 반대하던 네 번째 아이를 임신한 그의 아내와 세 자녀가 동승을 합니다. 1793년에 인도 캘커타에 파송된 캐리는 그 후 무려 41년 동안을 인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1834년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인도에서의 윌리엄 캐리의 선교는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토마스와 그의 가족들은 도시에서 비교적 부유한 생활을 했으나 캐리는 말라리아가 만연하고 주택, 식량 공급, 주거 환경이 열악한 캘커타 외곽에서 생활했습니다. 선교지에 도착해서 5살 난 아들 피터가 이질로 세상을 떠났고, 그의 아내는 문화적 충격과 열악한 선교제 환경으로 인해서 정신착란을 일으켰습니다. 게다가 동인도 회사가 그의 선교를 방해한 것입니다. 언어 연구, 순회 설교, 염색 공장 근무 등을 하면서 7년간을 선교지에서 보냈으나 단 한 명의 개종자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낙담하지 않고 꾸준하게 언어를 습득하는 한편 신약의 상당 부분을 벵골어로 번역하는데 윌리엄 캐리는 성공을 한 것입니다. 동인도 회사가 선교 활동을 반대하는 바람에 윌리엄 캐리는 캘커타를 떠나서 그곳에서 23km 떨어진 세람포르에서 선교 거점을 마련하고 성경 번역을 계속합니다. 동인도 회사가 그의 인도 선교를 방해하던 캘커타와는 달리 이곳에 주재하는 네덜란드 관리들은 윌리엄 캐리의 선교 사역을 후원했습니다. 1년이 못 되어 2명의 원주민이 개종했고 1803년에는 25명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선교사로 부임하기 전에 이미 상당 수준의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실력을 갖출 정도로 어학의 천부적인 소질을 갖고 있었던 윌리엄 캐리는 원주민 언어를 습득하는 한편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계속 추진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인도는 수많은 독립된 언어들이 통용되고 있는 부족 사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공용어로 정착되기 전까지 선교 사역은 많은 부담을 안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선교를 시작한 지 25년이 지난 후에도 세례받은 개종자가 700명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번역은 상당히 진전이 되었습니다. 선교 사역에서의 성경 번역에 대한 강조는 다음 세기의 선교 방식을 결정할 만큼 현대 선교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캐리는 벵골어, 산스크리트어, 오리아어, 힌디어, 아사모, 마라티어 등 6개 언어로 성경을 완역하고 무려 30여 개의 인도 방언으로 신약 성경의 일부를 번역 출판해서 20만 권을 배포했습니다. 또한 그는 캘커타에 설립된 포트 윌리엄 대학에서 동양 언어를 가르치면서 자신의 재능을 폭넓게 활용해서 선교 효과를 얻었습니다. 캐리가 성경 번역에 정열을 쏟은 것은 선교가 토착화의 방법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의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캐리는 성경을 번역해서 원주민들이 성경을 접할 수 있다면 자생적인 선교가 가능하고 그들에 의해서 원주민 선교의 길이 열린다고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예측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원주민 개종자 크리슈나 팔, 그가 캘커타와 아쌈에서 효과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선교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당대 영국인들이 제국주의 사고를 갖고 있고 그 틀 속에서 선교를 이해했던 것에 비한다면 선교지인들이 스스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캐리의 토착화 선교 방법은 위험 부담이 많은 상당히 급진적인 착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캐리는 인도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한편 인도의 경전과 문학을 꾸준히 연구하고 번역하면서 자신의 선교 이상을 선교 현장에 구현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1819년에는 세람포로 대학을 설립해서 자신의 선교 이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대시켜 나갔습니다. 그의 토착과 선교는 세계 선교 방향을 수정할 만큼 대단히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기독교 선교에 미친 그의 영향으로 평가할 때 윌리엄 캐리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릴만 합니다. 캐리는 독립선교회도 존재하지 않고 선교 지원자들에게 신학교육도 시키지 않던 시대에서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성경번역, 사회적 활동, 교육활동, 전도활동 등 균형 잡힌 프로그램을 후대인들에게 지시함으로써 근대 선교를 앞당긴 것입니다. 그가 인도에 있던 40년 동안 여러 개의 선교회가 결성되어서 중국의 로버트 모리슨, 버마의 아도니람 저드슨, 남아프리카의 로버트 마펫, 그리고 남태평양의 요한 윌리엄즈와 같은 선교사들이 문명의 벽을 뚫고 미지의 나라에 파송되어서 근대 선교의 개척자들이 된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성공적인 팀 사역자였습니다. 캐리가 인도 선교의 문을 연 뒤 존 마시맨과 그리고 윌리엄 워드 선교사가 세람포르에 도착해서 캐리와 동역합니다. 이들 외에도 인도 선교에 헌신한 또 한 명의 인물은 헨리 마틴이라고 하는 캠브리지 출신 선교사였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만큼 탁월한 두뇌를 가진 데다가 복음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던 마틴은 25살이 되던 1806년에 인도에 도착해서 윌리엄 캐리의 사역을 후원했습니다. 어학에도 뛰어난 재능을 지니고 있었던 마틴은 성경을 힌두어와 페르시아어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6년 후 열악한 환경과 건강 악화로 불쌍하게도 참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 해외 선교에 헌신한 또 한 명의 사람은 버마의 사도로 알려진 아도니람 저드슨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는 처음 회중교회 선교회인 미국 선교회에 파송을 받아 사역하다 침례교를 전환하고 미국 침례교 선교연맹의 후원을 받으면서 버마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1824년에서 1826년 영국이 버마와 전쟁을 벌이던 시기였기 때문에 저드슨의 버마 선교는 상당한 난관이 뒤따랐습니다. 계속되는 투옥과 고문과 굶주림 속에서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의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에 이어서 아프리카 선교가 근세에 시작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들 가운데 기억되는 사람들은 로버트 마펫, 데이빗 리빙스톤, 이 두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장인과 사위 사이였던 이들은 아프리카 선교의 일생을 헌신합니다. 모펫은 윌리엄 캐리의 벵갈 선교의 결과로 조직된 런던 선교 소속 선교사로 1820년에 남아프리카에 파송되어서 네덜란드인 캠프의 뒤를 이어서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에 나선 것입니다. 리빙스톤은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로 아프리카 대륙을 동서로 횡단하는 잠베지 강과 나일 강을 탐험한 것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공헌은 자신의 탐험을 통해 아프리카 선교와 개방을 촉진시키는 장을 마련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국에도 19세기에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로버트 모리슨이 중국에 파송되어서 1819년에 중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캐고를 올렸고, 윌리엄 번즈도 1846년에서 1868년에 중국에서 사역을 합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가 체계적으로 중국 선교를 개시하기까지 중국 선교는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OMF의 전신인 중국 내지 선교회를 결성한 테일러가 광활한 중국 대륙에 진출해서 근대 선교의 초석을 놓은 후에 중국 선교는 가시적인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19세기 후반에는 미국의 남장로교와 북장로교를 비롯한 장로교 선교회와 다른 선교회가 잇따라 중국 선교를 시작해서 중국이 공산화되던 20세기 중엽까지 중국 선교는 해외 선교의 요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대 선교는 윌리엄 캐리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파송되어서 41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 성경을 번역하고 놀라운 결실을 맺었고, 그의 성경 번역은 이제 19세기와 20세기의 선교의 방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근대에 미국에서도 2차 대각성 운동과 더불어서 대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놀랍게 이제 아시아로 파송되어서 선교하는 선교 역사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근대 선교는 중국 선교로 또 이어지고, 그래서 놀라운 선교의 결실이 근대에 맺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대, 이 시대는 선교의 또 시대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